디젤 잠수함 교육받으려면 한국 가서 배워라 이렇게 소문낼 정도로 우리는 앞서가 있어요. 태평양에서도 훈련하고 호주까지 갔어요. 우리는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다 작전할 수 있어요. 독일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독일이나 캐나다가 자기들끼리 뭉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나토끼리 결속하자, 운용성이 훨씬 좋다. 성능에서 차이 났다기보다는 때문에 캐나다는 전략적으로 선택했대. 가장 차이 나는 거는 이 있느냐, 결코 성능에 밀리지 않았다. 최근 캐나다가 선택을 했죠. 최대 12척 규모였는데요.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뭐 성능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어떤 점을 좀 어필했을까요? 일부에서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자세히 보면 그건 아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돼요. 왜냐면은 캐나다에서도 잠수함 성능에서는 다 충족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걸 다 충족하고 그 다음에 제안서 자체가 잠수함 성능은 20%, 나머지는 산업 경제적인 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이 국가 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 다음에 나토 회원국하고 얼마나 결속하느냐, 전략적인 면 이런 게 너무 많이 고려됐기 때문에 캐나다 카니 총리도 발표할 때 총리가 나와서 발표하기 참 드문 현상인데, 일단 사업 범위가 크고 이게 그야말로 정치 외교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산업 경쟁, 이게 너무나 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총리가 직접 나와서 설명했어요. 가장 여태까지 보면서 발표할 때도 총리가 가장 곤혹스러운 이 표정을 했다는 거는 결코 성능에 밀리지 않았다. 이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성능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유리한 걸 다 따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성능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게 얘기해 보면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잠수함 성능에 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독일 잠수함이 더 뛰어나서 선택됐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장보고 3와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있는 잠수함입니다. 일단 우리 장보고 3 3,600톤을 제시했고, 근데 지금 캐나다까지 간 거는 3,300톤이에요. 3,000톤급 이렇게 가는데 거의 성능이 대등한데, 캐나다에 제시한 거는 리튬 이온 전지가 들어가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데, 사실 다른 성능은 거의 똑같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하고 캐나다에 제시한 거고. 근데 이제 212CD는 정말로 이거는 페이퍼 서브마린, 그러니까 아직 설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차이 나는 건, 우리가 무기 살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실적이 있느냐, 프로븐 성능이 증명이 됐냐 이건데, 첫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3,000톤급하고 212CD하고 몇 가지 비교하면 작전 능력 보면은 우리는 입증이 됐어요. 캐나다까지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거의 6개월 작전 기간으로 갔어요. 갔다 오면서 림팩 훈련도 참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3,300톤, 3,600톤 이 정도 되면은 북극해에서 캐나다 잠수함인데 오래 작전할 수 있는 충족하죠. 독일에서 이제 제시한 거는 2,800톤 정도 되는, 이거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크면은 일단 환경이 좋아요. 승조원 거주 환경이, 거주 편리성이 좋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보급품 이런 거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작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캐나다권은 대서양이고 태평양이고 북극해고 어느 해역에 가도 장기 작전이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낫다고 볼 수 있고, 212CD는 2,800톤 그보다 작지만은 아직까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확실히 보여준 거죠. 그 다음 무장능력도 우리는 이제 잠수함은 원래 디젤 잠수함은 어뢰, 기뢰, 잠대 함미사일, 잠수함의 함정을 공격하는 건데, 여기에는 우리 거는 잠대 지미사일 SLBM도 포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어떻게 SLBM 개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일단 유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막 능력, 우리는 이제 3주 이상, AIP까지 3주 이상 운영할 수 있는데, 독일은 자기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 40일 정도 이렇게 이 저속에서 운영할 수 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계획의 계획. 우리는 실체 함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대등하다. 그 이상 뭐 증명은 안 됐다. 독일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망심도 우리는 한 400-500m 가는데 독일 거는 한 300-400m. 독일에서 만드는 건 주로 발틱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대서양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통상 200-300m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정도 유리하고, 이것이 자망심도 왜 중요하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작전할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공격을 받관할 때는 깊이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앞서는 부분은 발틱해 또는 그 대서양에서 작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는 기뢰가 많았어요. 기뢰는 그때 당시에 접촉기뢰가 많은 거, 부딪히면 이제 접촉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가문기뢰, 가면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장에서
폭발돼요. 감흥에서.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 배럴 독일의 이제 212 CD, 212급 이런 것들은 선체를 비자성체 스테인리스로 만들었어요. 스테인리스는 비싸요. 우리는 HY80 또는 HY100강을 만드는데 이런 면에서는 독일이 비싸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2,500톤 똑같은 거를 선체를 HY100 우리가 제시하는 HY100을 만드는 거하고 독일에서 스테인리스로 만드는 거 요거를 비교하면은 일단 가격에서 한 2천에서 3천억 차이가 나요. 스테인리스가 비싸요. 그런 걸 보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다 고려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용접하고 이런 것들이 스테인리스가 훨씬 어렵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기류에는 좀 안전하다. 이게 자기들 주장인데 그러면은 뭐 우리 삼천동권 기류에 그게 안전하지 않느냐. 우리는 맨 앞에다 마인 어보이던스 소나를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류를 탐지해요. 소나로. 그 다음에 소자 코일을 감고 다니기 때문에 자성체를 희석시키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 잠수함도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독일은 이제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해서 자성체로 안전하다 이런 걸 주장하는데 비싸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평가할 때 캐나다가 요구하는 모든 성능을 양쪽에 다 양국이 기대 이상으로 올렸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실적함이 있느냐 없느냐고 우리는 있다. 독일은 없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성능에서 차이 났다기보다는 나토를 너무 의식했기 때문에 캐나다는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독일 거는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차세대 잠수함이고요. 장보고 수배는 이미 운용 중인 겁니다.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한 건 독일의 미래 기술을 좀 높게 평가했을까요? 잠수함의 미래 기술이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독일이 제시한 좀 더 잠항 기간을 늘리는 기술, 그 다음에 탐지를 그 스트레스 기능을 좀 더 강화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물속에서는 물속에 들어간과 동시에 스트레스 기능이 작동하는 음파는 잘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기술이라는 특별한 거 없고 아무튼 독일이 제시하는 거는 좀 잠항 기간을 더 느리겠다. 리튬 이온 전지나 AIP 성능도 좀 업그레이드 시켰다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독일이 우리를 능가하기 위해서 우리 성능을 능가하기 위해서 잠항 기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AIP도 좀 성능을 개선해서 더 오래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살짝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고 그냥 설계로만 얘기하는 것 때문에 크게 여기에서 작용한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잠수함은 도입 이후에도 승조원 교육, 장비, 부품 공급 등 장기적인 지원이 중요한데요. 비교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캐나다에서 중요시 여긴 게 나토 국가 간의 운용성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독일에서 하나 활용을 한 거예요. 이 노르웨이하고 같이 합작 설계를 했잖아요. 공동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노르웨이도 나토 국가고 독일도 나토 국가다. 그 다음에 캐나다도 나토 국가 아니냐. 이 세 나라가 같이 정비하고 같이 운영하면은 운용성이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일 거는 북해 적응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이 잠수함 원천 기술은 독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독일에 가서 잠수함 인수할 때 3개월 이상 훈련했어요. 북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해도 다 운용 적응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토 기준 뭐 독일 거는 나토 기준 호환성이 좋다는데 우리는 원천 기술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처음에 캐나다 요구할 때는 미국 장비하고 호환성 있는 걸 선호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토를 엄청 강조한 거예요. 독일하고 뭐 노르웨이 쪽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 독일 수준을 이미 경험했고 거기서 모든 장비를 테스트했고 태평양에서도 우리는 훈련을 하고 호주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다 작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독일이나 캐나다가 자기들끼리 뭉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 나토끼리 결속하자, 나토끼리 운용성이 훨씬 좋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승조원 교육 이런 것도 우리가 독일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디젤 잠수함 교육 훈련에 대해서는 미국 해군이 우리를 수시로 방문하는데 디젤 잠수함 교육받으려면 한국 가서 배워라 이렇게 소문낼 정도로 우리는 앞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은 독일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나토 국가라는 그 이미지를 더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통하는 게 많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아직 최종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과의 협상과 실제 건조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건 두 나라 중에서 먼저 협상한다 그래요. 한 나라가. 그리고 마음에 안 들으면 그 다음 차석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는 그게 해석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 독일하고 그동안 제안했던 걸 다 확인하면서 협상을 해야 돼요. 첫째 가격.
가격이 맞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원하는 기술 제시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을 해야 돼요. 이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일정. 캐나다는 지금 영국에서 가져온 중고 잠수함을 빨리 퇴역시키고 2030년 중반대에는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 맞출 수 있느냐, 조달이 되느냐, 그거. 그 다음에 그동안 협상하면서 산업 경제 부만, 우리는 막 자동차, 수소자동차, 그 다음에 뭐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조선, 철강 이런 걸 다 제시했는데 독일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말한 대로 되느냐 이걸 검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정부라는 거는 여야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뭐 야당에서 엄청 반대하고 국론이 분열되면은 또 바꿀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카니 총리가 의견을 집약해서 나토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이 대규모 물량을 맡게 되면서 다른 잠수함 시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기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에 실패했는데도 K 잠수함의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디젤 잠수함 세계 시장에서는 1등이 독일, 2등이 프랑스입니다. 주로 경쟁을 하고 3등을 가지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우리 이제 이런 나라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데 독일은 아직도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건조 역량이 부족해 해서 노르웨이 그 협동 지금 그 커먼 디자인 공동 설계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은 생산 라인도 추가하겠지만 노르웨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물량을 되려면 이제 버겁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우디나 필리핀이나 그리스나 이런 데는 지금 있던 잠수함들 바꾸거나 새로 도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자, 독일이나 그다음 프랑스 이런 데는 우리보다 앞서가서 수주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건조 도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려요. 그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더 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잠수함 성능에서는 이번에 14,000마일을 우리가 항해하면서 직접 보여줬어요. 전 세계에 생중계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성능 가지고는 오케이가 된 거예요. 세계 1등 독일을 가장 괴롭힌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에서 양쪽을 다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평양까지 갔다 오면서 모든 걸 보여줬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새로 살려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외교 분야, 산업협력 분야 이런 거 군수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후속 군수 지원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캐나다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하면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에서 독일하고 끝까지 경쟁했어. 이건 한국이야. 이 한국은 정말 성능이 좋다고 캐나다 인정했어. 이런 게 이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잠수함은 이제 생산 시설을 바로 늘리기 어렵고요. 독일도 이거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조선소가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물량도 한계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물량 함께 맡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독일이 그런 방법을 택했잖아요. 많이 일단 주문하자. 우리가 부족하면 노르웨이 같이 생산하자.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데 사실 한 국가에서 두 개의 조선소끼리 협력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현재 그렇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시도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독일은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리는 얘기는 야 이거 뭐 섹션 잘 못 만들면 거기 떨어진 나라들 있잖아.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도 같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주의 풍선 효과라 하는데 자기들이 안 되면 여기 누르면 이쪽으로 삐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기 안 되면은 다른 나라를 이제 협력을 구하는 이런 차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업에서 독일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옷이라는 굴지의 두 개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만들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 캐패시티는 독일보다 훨씬 앞서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독일이 아무래도 대규모 물량이 묶이는 동안 한국은 빠른 건조 능력을 살려서 빨리 필요한 나라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오히려 한국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독일이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계약하고 이제 협상이 끝나면은 실제 진도가 나가는데 수시로 이제 점검을 하게 된다면 캐나다에서 그래서 이거 제대로 원하는데 2034년, 35년까지 뭐 내척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비근한 예로 2016년도에 이제 호주가 프랑스에 12척을 계약을 했다 5년 만에 파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잠수함으로 갔는데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협상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는
그동안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와서 계속 경쟁하면서 기술 혁신도 했고 여러 가지가 이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사업이 그 독일은 전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삐끄덕거리면 이제 완전 소문이 악소문이 나면 이제 우리가 불리하죠.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 사우디아, 중동 국가, 동남아시아, 중남미 신규 잠수함 만드는 국가들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해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정말 빨리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후속 군수진도 이보다 더 줄 수 없다. 교육훈련 말만 해. 다 시켜줄 테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2016년경부터 지금 동남아 국가는 다 잠수함 승조원들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독일도 상당히 긴장했을 것이고 아무튼 독일이 대규모 물량, 그 다음에 프랑스도 많이 물려 있을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틈새 시장을 이제 노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졌다고 해서 그냥 낙심할 게 아니고 준비를 더 많이 하면은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잠수함을 운영한 적 없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운 시장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중동 전쟁 위협 좀 커진 상황에서 사우디는 어떤 걸 필요로 하는 건가요? 조금 전에 약간 얘기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하고 지속적으로 잠수함을 살려고 했었어요. 협상 진행 중이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라는 나라하고 중동에서 맹주 다툼을 계속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란보다 해군력을 더 키워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양쪽이 다 대양이잖아요. 바다기 때문에 더 해군력이 더 필요하고 특히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이런데 홍해 이런데 막히면 상당히 석유파는 데도 문제가 되고 들어오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군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키우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미국 이란 전쟁이 일어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 중요한 게 또 부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이 협상이 중단돼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최근에 말 들어보니까는 이번에 뭐 우리가 천공이 UAE에서 시험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능 인정받으니까 이거 앞으로 드론 전쟁이 더 심화되네. 그래서 함정보다 오히려 드론 쪽 항공기 쪽 이런 데 쪽을 대공방어 능력을 좀 키운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약간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사우디에서는 지속적으로 함정을 키우려고 해요. 그 다음에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6,000톤 호위함 이런 것도 5척 정도 주문해가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여기도 잠수함 하면은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경쟁할 확률이 많은데 독일은 이미 캐나다가 했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경쟁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장점인지 이런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해왔던 그 협상 스타일 플러스 캐나다의 교훈 이런 걸 같이 종합해서 하면은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수함 도입한다면 한국이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 강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캐나다에 드러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원팀으로 나가서 협력했다는 거예요. 민관군 산하기관이. 그렇지 않고 우리 한화오션하고 HD현대중하고 국내에서 경쟁하듯이 경쟁을 해버리면은 상당히 불리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캐나다도 둘이 각각 다른 모형의 함정을 제시했다면은 아마 예선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강점을 살리고, 그 다음에 사우디가 원하는 거는 잠수함 전력도 중요하지만은 승조원 교육훈련, 그 다음에 해군 기지 건설, 정비시설 구축하고, 군수 지원하고 이런 것들 성능 개량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원하는 거. 왜냐면은 처음 잠수함 사는 나라에서 항상 불안해요. 이걸 가져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다 고문단 역할을 해줘야 돼요. 가격 대비 성능은 우리가 워낙 유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달 능력 이거는 굉장히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민관군이 하나 돼가지고 원팀 코리아로 추진하고, 특히 정부는 캐나다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캐나다 같은 거는 왕정 국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하라면 하는 거니까 정부가 또 나서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혼연일치가 되면은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 하와이에서 진행 중인 임팩에서요, 한국 해군이 처음으로 해상 구성군 지휘를 맡았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참가국 가운데서 한국 해군에 이걸 맡겼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껴요. 우리 후배들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2002년도에 나대용함 잠수함 몰고 림팩 참가했었는데 그때는 8개 국가에서 왔어요. 한국맘도 안 왔어요. 그때는 미국 항공모함이 아프가니스탄 전소에 참교하면서 안 왔다고. 그래서 하와이 주민들이 막 입이 나왔다고. 항공모함 안 오면 10,000명 정도 안 오거든. 그러면 장사가 안 되잖아. 이런 것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데, 아무튼 2002년도보다 지금 훨씬 세력이 많아요. 이번에는 31개국. 그 다음에 25,000여 명, 그 다음에 함정도 40여 척,
그다음에 항공기 200대 이 정도가 참가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참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환태평양 훈련, 림팩 훈련을 하는데 원래는 태평양 연안국가끼리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유럽도 참가하고 독일, 프랑스 이런 데 참가하고 업서버로 참가하는 이런 나라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는 거지. 이런 최대 해상 기동훈련에서 우리가 연합 구성군 사령관을 맡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걸 점진적으로 이제 한 서너 척씩 맡아서 지휘관 해봐라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올려왔는데 2024년도에 연합해군 구성사령관 부사령관 임무를 우리가 했어요. 그걸 보고 잘했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체적으로 지휘해봐라. 그럼 뭐 하냐? 여기에는 이제 작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세력을 다 나눠가지고 청군, 항군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대잠전, 잠수함 잡는 그룹, 그 다음에 대함전 하는 그룹, 그 다음에 대공전하는 그룹 나눠가지고 그 국면별로 전투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총 지휘하면서 뭐 연합 포토 엑서사이즈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다 줄 세워가지고 사진을 찍는 게 이거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고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려면은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요.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모든 것이 영어로 지어요. 영어로 연합 전술 신호로 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이제 우리 김인우 사령관이 이제 이 투스타가 가서 지휘하는데 아마 최근에 들어서 그 미국 삼함대 사령관인가 이 사람이 미국 내 프리피스 참으로 잘한다 한국이.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자긍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1990년부터 참가했고 이 림팩 훈련은 1971년도 시작한 거예요. 우리 1990년도 시작했는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세력도 많아지고 지금 참가 세력도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미국 항공모함부터 핵추진 잠수함 여름 막 그다음에 구추가 맞지만 우리는 이제 정조대항함 제일 잘 나가는 정조대항함 이게 이제 참가했고 도산안청함은 캐나다 갔다가 이제 오면서 이제 훈련을 했고 그다음에 대전함 그다음에 상륙함 그다음에 뭐 P8 해상 초계기 가장 최신 함정들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엄청나게 후배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안전하게 지휘하고 오면은 아마 대서특필이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정조대항함과 도산안창함 그리고 해상초계기도 참가했습니다. 이 전력들은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특히 도산안창함 이 참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1개국이 참여하는 해상 훈련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세력이 모두 전시가 돼요. 전시. 그다음에 정박에서 훈련하고 전술 토의하고 강평하고 이런 걸 다 하고 그다음에 함정 상호 방문을 해요. 상호 방문해서 각 나라의 함정도 구경하고 뭐 해상 초계기도 견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군 방산 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신의 함정을 보낸다는 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정조대항함은 이지스 구축함으로서 우리가 최신이고 이거는 미국의 그 이지스 구축함하고 비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런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면은 이 국위가 올라가는 국가 유상이. 그리고 뭐 많은 나라들이 와서 봐요. 정조대항의 인기가 좋았대 이번에. 뭐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뭐 며칠 되지 않았는데 3,000명 이상 방문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 다음 도산안청함은 그 캐나다 수주전을 위해서 참가하면 캐나다 다녀오면서 참가한 거라고. 그래서 이 도산안청함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사우디, 필리핀 이런 데서도 이제 참가하기 때문에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또 잠수함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견학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방산 전시가 되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지상에서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군 해상을 훈련하면서 우리의 전투 기량도 보여주고 그러면은 미국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한테 문의도 오고 그래서 이제 림팩 가서 훈련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맹함 교환하고 이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면 연락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무기도 자동적으로 세일 효과가 되고 이렇습니다. 한국은 이제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수준을 넘어서 해상 전력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한반도 유사시나 인도태평양 연합작전에서 한국 해군의 역할까지 바꾸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주한미군이 주둔할 목적은 원래는 북한의 이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게 1번이에요. 그렇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돼 있는데 지금에는 미국에서 아니 지금 핵무기를 빼놓고는 한국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도 기여를 해달라. 우리가 방위 협력을 했으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을 태평양을 못 나오게 억제하는 거든.
근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협력을 해라. 이렇게 벌써 은근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제 유사시에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동맹이 형성됐기 때문에 같이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다 지휘하고 있지만은 이런 연합훈련에 가서 우리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한국 같이 하자. 너희들 여태까지 도움을 줬는데 너희들도 우리한테 도움을 줘라. 이렇게 요청을. 그게 이제 일종의 주한미군의 뭐 현대화다. 한미 상호 조약이 현대화다. 이런 얘기를 은근히 이제 나타내는 것들은 한국이 이제 수준이 오르고 그다음에 잠수함이나 수상함이나 항공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출중하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하려고 하면은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이. 특히 전시나 위기 상황에서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1개국이 참가하는 정말 대규모 멤버급 해상훈련에서 우리가 지휘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미국이 우리 신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우리 위상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변국에서 우리한테 함부로 건들 수 없고.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 연합해상 구성군 사령관을 비영어권에서는 우리한테 처음으로 준 거예요. 통상 영어권에 주거든. 말도 잘 통하고 그런데 우리한테 처음 준 거는 정말 대단하게 이 결심을 잘한 거다. 한국의 능력을 평상시에 충분히 인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미국은 함정과 잠수함의 건조 정비 능력 부족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한국 해군에 대한 신뢰가 MRO를 넘어서 공동 건조나 잠수함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MRO 미국 함정 MRO를 참여할 때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신조 함정을 건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몇 척의 MRO를 수행하면서 미국 배를 가져다가 완전히 새 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이 단계가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한국 정말 잘해. 이제 신조 함정도 맡겨야 되겠어. 이런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다 전달되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그 다음에 나토 정상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군함 한 10척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물어봤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RFI를 이미 우리한테 보냈다. Request for Information 한 거는 정보 요청이에요. 너희들 군함을 우리한테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한국의 그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 다음에 SK 오션프렌트 이런 데 다 물어본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지금 긍정적으로 답한 것 같이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 정비 능력 충분하다. 그 다음에 건조 능력도 충분한 캐패시티가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이 할 수 없는 그 건조 기간 단축 문제, 그 다음에 또 인건비도 우리가 훨씬 싸요. 건조비도 싸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맡기면 정말로 자기들이 필요한 그 중국과의 이 경쟁에서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중국하고 지금 군함 수가 훨씬 처져 있는데 이런 걸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들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랬더니 한국을 잡으면 되겠다. 이게 다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7월 중순경에 되면은 한미 조선 협력 협의체 이거를 이제 미국에 가서 협의한다 그런다고 얘기가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건 MRO에서 인정을 받고 다음에는 신조 함정을 건조하는, 그래서 공동 설계하고 공동 생산하고 그걸 공동 판매하면 우리 시장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다 확인하고 체크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법과 제도와 규정을 양국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만 주면은 일종의 하청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관세 협상할 때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겠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저 사람을 재건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면서 미국도 도와주고 우리도 공동 설계, 공동 건조해서 판매하고 이런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우리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최근 북한이 해군의 핵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형 구축한 무기 시험에 이어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도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요 4개가 와서 폭격을 가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물속에 감추자, 이렇게 해가 추진한 게 핵추진 잠수함, 거기다 핵무기를 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또 강화하기 위해서
최연함 같은 구축함, 북한판 뭐 이스구첨해라는데 그런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략 핵미사일 실사 이렇게 막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 무기 ICBM을 강조하다가 최근 러시아하고 협력하면서 이제 그 무기를 분산시키자, 위협을 분산시켜서 바다로 이제 분산하자. 이게 이제 북한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위협적인 게 핵추진 잠수함이죠.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물속에 들어가면 일단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ICBM 기지나 이런 것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 되는데 물속에 일단 들어가면 미국이나 우리한테 공동 위협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장 위협이 된다. 이거는 현존한 전술 중에는 일단 위성으로 보고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걸 추적 감시해요. 근데 그건 디젤 잠수함 속력이 느리고 수시로 스노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스노클 하기 때문에 들통이 나요.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핵 추진 잠수함만 할 수 있다. 물속에서 원하는 시간만 원하는 속력을 낼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통해서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얘기할 때 우리는 다 준비됐다. 기술도 돼 있고 예산도 돼 있고 모든 게 됐는데 핵 연료가 부족하다. 안정적으로 공부하기 힘들다.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원해 주겠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 명분이 됐어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될 명분이 구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잠수함을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논의의 초점이. 그래서 일단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 합의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가장 첫 번째 예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실어서 그걸 추적 감시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과거에 우리를 유린했던 이런 것들은 주한미군이 떠나면 하시라도 재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협에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을 좌구우면하지 말고 바로바로 국가기술력을 총동원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국민적인 정서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해야 된다 생각해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을 하면서 디젤 잠수함은 우리가 최고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1등하고 겨루어서 대등 또는 이상이었다. 이렇게 긍정이 됐는데 왜 굳이 핵추진 잠수함 만드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나 이 디젤 잠수함이 2차 대전까지는 맹위를 떨쳤어요. 거의 뭐 해전의 양상을 바꾸고 독일을 두 번이나 독일이 그 영국을 두 번이나 그 항복 직전으로 몰고 간 게 디젤 잠수함이에요. 근데 왜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 2차 대전 마지막 되니까 이 디젤 잠수함이 수시로 올라와서 충전하는데 디젤 잠수함 기술보다 디젤 잠수함을 잡아내고 공격하는 기술이 더 발전이 빨리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레이더나 항공기나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올라가면 죽었어요. 2차 대전 말경에. 스노클하러 올라가거나 수상항에 엔진 충전하러 올라가면 다 죽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에 태평양하고 대서양에서 선사한 잠수함 승조원 줄잡아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승조원들이 이제는 안 올라가는 잠수함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막 개발했어요. 독일하고 일본하고 개발 경쟁하다 전쟁이 끝나버렸다고. 개발을 못하고. 근데 1954년도에 이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첫 번째 잠수함이 노틸러스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험 평가를 해보니까 정말 디젤 잠수함이 못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잘 싸운 디젤 잠수함이지만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주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북극해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북극은 빙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올라올 수가 없단 말이죠. 디젤 잠수함은 충전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핵 잠수함은 북극해를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세계 일주를 84일 만에 그냥 한 거예요. 한 번도 부상하지 않고 거의 성공하고. 그 다음에 냉전 시에는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 가서 소련의 해저 케이블 도청 작전을 했어요. 이건 디젤 잠수함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핵무기를 싣고 나가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한다고. 그거는 핵추진 잠수함만 할 수 있어요. 디젤 잠수함 속력이 느려서 안 돼요. 수시로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디젤 잠수함이 하는 역할이 있고 핵 잠수함이 하는 역할이 틀려요. 핵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디젤 잠수함은 연안에서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핵추진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대로 또 역할이 다르고 더 고난도 기술, 고난도 작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표면적으로 가장 드러나는 것은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면서 못 쏘게 하는 핵무기를.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하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소형화 강량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거를 무력화시키자. 이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이것이 1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많은 분들이 잠수함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생각하시는데요. 한국이 만들려는 핵추진 잠수함은 전략 핵 잠수함과 무엇이 다르고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걸까요?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물속에서 가동해서 고열이 나면 그 고열로 물을 끓이고 핵분열을 시켜가지고 물을 끓이고 그 물에 이를 가압을 해가지고 압력을 줘가지고 그거를 또 증기 발생을 통해서 증기를 생산해요. 그럼 증기에 터빈을 돌려 터빈에 붙어있는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원리인데 이거는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이론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작전할 수 있어요. 물 위에 안 올라가도 돼요. 이게 핵추진 잠수함인데 이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수중 작전 능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핵무기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배를 키울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전기가 무한대 생산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은 이런 엄청난 그 능력이 출중하게 이제 개선됐는데 이 핵추진 잠수함 임무에 따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략 핵추진 잠수함. 이 전략이 들어가는 건 핵무기가 들어가는 핵무기. 핵무기 싣고 다니는 건 전략무기죠. 핵무기는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 그걸 전략 핵추진 잠수함.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추적 감시하는 잠수함. 이거를 공격 핵추진 잠수함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고 지켰어요. 북한은 안 지켰지만은.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 잠수함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추적 감시해서 못 쏘게 된다. 그걸 핵추진 잠수함 할 수 있다.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략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공격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디젤 잠수함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를 못 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사시에는 중국이나 일본이 과거에 우리는 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디젤 잠수함은 숨어서 막 비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디젤 잠수함 일단 출항하면은 행동 반경이 좁아요. 수시로 올라오고 동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은 오래 견딜 수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이나 주변국에도 비수 역할을 하시라도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공격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SLBM을 실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정부는 장보고 N 사업을 통해서 2030년대 중반에 첫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핵 잠수함 만들 기술을 갖췄다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남아있는 장벽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조건부로 2035년에 물에 띄울 수 있다,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첫째는 일반 디젤 잠수함, 우리가 그냥 도산 안창호크 이런 것들은 그냥 방위사업청하고 이제 그 기업하고 계약하면 돼요. 그럼 기업이 다 이제 기술력을 합쳐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가 들어가면 너무너무 복잡해져요. 이거는 원자로는 핵연료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외교부가 나서야 돼요.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에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핵연료를 사오려면 산업부, 과기부 이런 다 동원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전 부처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청, 그 다음 국방부, 해군, 뭐 작전 운영 이런 다 들어가고 환경부도 들어가야 돼요. 핵추진 잠수함 전용 부두를 만들려면은 안전평가 이런 거 받게 돼요. 환경평가도 받고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부처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전 부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지휘하면서 가야 돼요. 함정 선체 만드는데 한 부분, 원자로 만드는 한 부분, 그걸 결합하는 한 조직. 그래서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미국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 다 그렇게 성공했어요. 그냥 해군에 맡기거나 국방부 자체에 맡기면 국방부가 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를 조정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특별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핵연료가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이거는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IAEA 이런 데서 협력해가지고 우리는 핵무기를 안 만든다.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 전응축 우라늄을 사용해서 한다. 이걸 다 인정을 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절대로 핵무기를 안 만든다는 걸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이런 조건이 다 이제 구성이 되면은 2030년에 물에 띄울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큰 틀이고 그래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핵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력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다 이제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건조에 들어가는 이런 모양을 취해야지
지금 뭐 각계전투하면 안 돼요.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뭐 원하는 원하는 대로, 그다음에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다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주 문제, 그다음에 핵잠수함 문제, 그다음에 향후 미국과 어떻게 이제 군함 건조 협력 이런 게 진행될까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했는데요. 아무튼 국제정세는 급변합니다. 지금 뭐 캐나다 수주에 졌다고 해서 안주할 게 아니고 그냥 넘어질 게 아니고 이걸 교훈을 잘 삼아서 천조국의 미국 시장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RFI 정부 요청서도 받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국의 시장을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이렇게 들어가서 공동 설계하고 공동 건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 군함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쇄빙선이나 LNG 운반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구축하였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큰 화두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하면서 하면은 이게 정말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확신합니다.